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2의 창조 신화와 포스트 휴먼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167쪽입니다, 여러분. 167쪽에 자동 인형 이 부분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지금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인조인간과 관련해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내용이 이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818년에 나온 소설로 원제목은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부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 소설에서 빅토르라는 신비학도가 시체 조각을 조합하여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괴물을 창조하였으나 이 괴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야기이다. 그 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충동적으로 난폭해지게 되는 괴물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프랑켄슈타인 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최초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는 1910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죠.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후 할리우드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프랑켄슈타인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는, 최근 또 프랑켄슈타인 영화 저도 봤습니다. 나중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최초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는 1931년에 만들어졌고, 프랑켄슈타인 신부 뭐 이런 뭐 다른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아류라 할까요? 좀 그런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세계 정복 뭐 1969년. 그러니까 수많은 관련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의 성격을 가벼운 유머를 나타내는데 이용한 영화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프랑켄슈타인과 관련해서 막 외모를 조금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온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최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예전 영화들인데 지금 포스터만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쭉 보세요. 그죠? 이제 이게 워낙 영화들이 많아서 몇 년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만화로도 프랑켄슈타인 나왔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저도 영화로 봤어요. 자, 이제 이 배우는 좀 유명한 배우죠. 이름이 잘 불멸의 영웅 프랑켄슈타인이니까 2014년도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마 뭐 넷플릭스다 뭐 저도 넷플릭스 뭐 한 달에 만 얼마인가 그 2편까지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각색된 거죠. 현대적인 이미지로 각색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소개했고, 그래서 오늘은 자동 인형, 아까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자동 인형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18세기 자동 인형,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지금 21세기 자동 로봇이죠. 제가 봐도 있는데 로봇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의 이 모티브, 우리 인간 창조나 인간 기계 형상이 문학 모티브로서 끊임없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좀 매력 있는 그런 그 대상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원인은 이제 이게 어떤 문학 대상들보다도 인간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을 규정할 때, 그죠? 그런 가능성이나 한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인조인간 모티브가 작품에 많이 형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진 많아요. 또 이외에도 여기에 이제 뭐 꼭 인형뿐만 아니고, 그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인조인간의 형상에는 예술이나 학문이나 문화의 발전, 그리고 아무래도 미래의 그 문명화 과정, 여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소망이나 또 불안함
불안한 마음도 담겨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그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인조인간은 새로운 인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문명의 산물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창조한 인조인간이 자연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없애고 새롭게 개량된 업그레이드, 요즘 표현을 하면 업그레이드죠. 그런 인간으로서 무엇보다도 죽지 않는다는 것, 불멸성이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소망이 이제 나타난 게 인조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이 인조인간의 원류가 이런 자동인형이라든지 뭐 프랑켄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인간의 소망이 이미 예전부터 반영이 되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조인간의 모티브 전통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대부분 뭐 보면 노예나 하녀나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창조자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많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많고, 그 피그말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대상물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실제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에서 이런 대립적 구도, 남자와 여자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성 역할이 이렇게 이제 시녀나 뭐 하인, 그죠? 이런 여자를 그 남자의 어떤 이성으로서 여자를 타자로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남자가 이제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나 환상이나 욕망이나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좀 담아가지고, 그죠? 인공 여성을 창조해가지고 이러한 가치들을 남자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게 그 자동인형에서 주로 여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 이유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를 그러면 한번 볼까요? 텍스트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리가 잠깐만요. 이게 자, 텍스트를 보세요.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그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빼앗아서 그 남자들이 문화라는 이름 하에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이런 타자에 대한 이러한 타자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온 이제 인조인간의 창조인데, 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사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남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조인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처음 시초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에서는 이 테크놀로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이 좀 부정적으로 보통 묘사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악마적인 존재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보냐면 이제 모래인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지금 제가 작품 소개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모래인간 이제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이 작품 줄거리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사실은 스스로 이 작품 같은 걸 스스로 읽어봐야 됩니다. 줄거리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인간에서 보면 자동 인형 올림피아가 나옵니다. 이 올림피아를 제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코펠리우스인데, 이 사람이 다른 등장인물 중에 나타나엘이 있는데, 이 여자에게 그 정말 그 어떤 무서운 형상도 코펠리우스만큼 혐오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인형 올림피아를 만든 코펠리우스가 이 작품에서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괴물로 이제 묘사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죠? 공학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살려낸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런 사물이 결코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못하는 것, 그 프랑켄슈타인도 그렇죠. 그래서 단지 시뮬레이션, 즉 죽었지만 죽지 않은 상태, 요즘으로 말하면 좀비 아닙니까? 좀비, 그렇죠?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괴물이죠, 한마디로. 좀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은 이 작품에서도 톱니바퀴를 조립해서 만든 나무, 그걸로 된 자동 인형 올림피아, 그렇죠?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에서 나오는 괴물도 생명을 얻은 기계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프로이트 알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말한 그 소위 말하는 독일어로 운하임리히, 섬뜩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섬뜩한 감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 인형이 때로는 섬뜩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뭐 사람처럼 언뜻 보일 때는 좀 친숙하지만 또 이제 실체를 보면 낯설고 좀 섬뜩하지요. 그래서 자동 인형이든 프랑켄슈타인이든 이런 피조물은 인간과 유사한 존재지만 인간적인 것과는 대립되는 비인간적인 것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흥미로운 게 이제 보면은 자동 인형이나 뭐 이런 묘사를 볼 때 흔히 인간 자신의 형상에 대한 묘사,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거울을 보는 사람하고 동일시하죠. 그렇지만 좀 여기 자동 인형이 이제 불일치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아까 말했던 모래인간입니다. 그렇죠? 모래인간에서 나타나엘과 올림피아의 관계가 그랬는데, 나타나엘은 여성적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을 지닌 올림피아의 완벽한 이미지를 몰래 지켜보다가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의 심체를 훔쳐보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좀 관음증이죠. 우리 보통 관음증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로틱한 충동을 유발합니다. 사실은 관음증이. 그리고 코폴라에게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망원경으로 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쾌락을 유발합니다. 그죠? 쾌락을 유발하니까 여기 좀 보세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엘이 이렇게 관음증처럼 보는 행위가 이렇게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시각적으로 올림피아를 성적 자극의 대상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쾌락은 아니죠. 그렇죠? 또 자동 인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움직이는 기계가 된다. 여기 우리 그림에 보세요. 글을 쓰는 자동 인형, 목항송, 그렇죠? 좀 얼굴이 그렇게 괴물처럼 그렇지 않고 귀엽지만은 조금 섬뜩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 여러분 그 뭐죠? 인간처럼 살아, 사탄의 인형인가 뭐 이런 영화도 보면은 여러분이 좀 섬뜩한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영화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인형을 보고, 사탄이 아니고 사탄 제가 방금 물을 한 잔 마시다가 발음하니까 사탄의 인형을 사탕의 인형 이래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달콤하지 않죠, 사탕처럼.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 좀 섬뜩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뭐 인형 같은 거 갖고 안 놀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얼마나 인형을 애지중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신의 숨결과 그 어떤 신이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기계역학적인 도구들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글을 쓴다든지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죠? 보세요. 그죠? 이렇게 뭐 또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라든지 장기 체스, 서양 장기 체스를 하죠. 체스를 둔다든지 이런 인간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런 걸 모방하는 자동 인형인데, 인간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복사물인데, 이게 그 당시 예전에 궁정 문화에서는 어쨌든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동 인형이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어쨌든 기계인간인데 자동 인형도 이 기계인간이 그 인간의 문화가 자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연을 대체하는 이 상징물이 완벽하게 기계 장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상 인간의 창조로 어쨌든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벌써 오래 전부터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 인공지능과 비슷한 관련된 그런 대상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제 아까 모래시계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인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예전의 문학 작품에 많이 나왔고, 또 기계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대체물로서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실제 인간과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계인간들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기계화하고 그 사회 안에서 인간들이 마침내 이런 자동인형과 같이 행동하고 결국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행동과 기계적인 행동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까지 초래된다든지. 그래서 그 문학작품 모래인간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0쪽입니까? 아, 맞네. 170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모래인간에서 이제 나타나엘이 자동인형 올림피아와 그 약혼녀 클라라를 구분하지 못한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뿐인 나무인형 올림피아에게 반에 있는 나타나엘에게 친구로 다루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자, 실제로 나온 그 대사를 볼까요? 나쁘게 듣지만 나타나엘, 이상하게도 우리 눈에는 그 여자의 몸이 굳어 있는 것 같고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녀의 눈빛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력, 즉 생명의 광채만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걸음걸이는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태엽을 감은 톱니바퀴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것 같아. 그녀는 노래하는 기계처럼 불쾌할 정도로 정확하고 영혼이 없는 박자로 노래하고 연주를 하지. 춤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섬뜩하죠.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한 기계 이 올림피아와 또 인간인 나타나엘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오늘날처럼 이런 미래에 기계와 인간이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 결국 기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미래상입니다. 사실은 공생은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행이죠.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매트릭스든 뭐 여러 영화를 보면은 공생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든지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죠? 그게 이제 비록 영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8, 19세기 이렇게 벌써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자동 인형이 나오는데, 이런 게 오늘날에는 결국 컴퓨터와 컴퓨터상에 이제 우리 가상의 아바타 있죠? 뭐 이런 거라든지 사이보그라든지 또 이와 비슷한 하이브리드 같은 존재가 결국 이러한 존재의 원천이 결국 자동 인형 아닙니까? 이제 자동 인형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아바타나 사이보그나 하이브리드처럼 이제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존재의 기원이 이렇게 이미 문학에서부터 나타난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저 문학에서 보면, 잠깐만 제가 목이 말라서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독일어입니다. 도플갱어, 도펠 하면은 이제 이중, 뭐 두 개의 뭐 이런 뜻이고, 갱어 하면은 이제 거기 가는 사람, 진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 도플갱어 형상이 결국 하이브리드적인 존재를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게 도플갱어인데, 이 소설에서 보면은 등장인물과 외관상으로 비슷하거나 혹은 똑같거나 그런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의 정신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문학 작품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까지 관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혼돈하게 되죠. 자아가 분할되고 교체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역시 호프만의 작품인데 악마의 묘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포탈에 치든지 해서 악마의 묘약을 집어서요, 호프만 치고, 그럼 작품 줄거리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메다루두스인가 하여튼 주인공 그 사람하고 이 사람과 똑같은 도플갱어가 빅토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 작품에서 도플갱어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주인공 메다루두스의 자아인식 문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작품에서 얼굴이나 성격이나 운명이나 범죄 뭐 여러 가지 이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똑같은 인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여기서는 이제 메다루두스와 유사성을 지닌 사람이 이제 빅토린인데, 이 빅토린이라는 존재가 이 메다루두스의 내면적인 상태를 결국 반영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거울 앞에 나타난 그 메다루두스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문학에서 이런 도플갱어 모티프가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영속성, 아까 말했던 불멸성을 결국 갈구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반영된 작품이다. 내용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강한 부정, 죽음을 거부하는 행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런 도플갱어 현상은 결국 현대에 와서는 사이보그가 갖는 의미하고 연관성이다. 사이보그는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옛날 문학 작품에서 도플갱어가 지금은 사이보그라는 형태로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이보그는 이제 유기체하고 기계가 결합된 거니까 도플갱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죠? 정신과 육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런 경계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도플갱어나 사이보그나 어쨌든 그런 공통점이 있고, 자, 그 172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사진을 보세요. 제가 조금 더 화면 올릴까요? 조금 더 올리면은, 자, 이게 보면은 제3의 손 해가지고 스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묘사를 한 건데, 자기 자신이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부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옛날에 그 이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고 뭐 새로운 감각의 연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루한. 그러니까 미디어는 우리가 대중매체라든지 뭐 언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결국 매개체, 전달하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맥루한의 이런 그 미디어론을 스텔락이 실제 행위예술로서 보여준 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스텔락이. 그래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신체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행위예술로 보여준 거예요. 실험예술이죠, 일종의.
그래서 컴퓨터의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이 기계와 인간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그 미적인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인간의 신체가 주체가 아니라 결국 대상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 스텔락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신체가 좀 기형적이죠. 기생적입니다. 그죠? 달라붙어 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 기생적 신체가 인간이 기능화되고 이제는 사물화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행위 예술이지만 그죠? 그래서 모든 테크놀로지는 미디어고 미디어가 곧 인간의 확장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공동의 진화를 이제 미래 사회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화한다는 것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닌 진화죠. 그렇죠? 그 진화론자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졌는데 창조됐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런 창조주를 에워싸게 된 그 기계들을 기계의 환경에 오히려 맞춰서 우리 인간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진화, 생태적 진화가 나타나게 되고 처음에는 도구적 수준에서 머물렀던 기계가 나중에는 기계 스스로가 독립해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하죠. 인간에게 이 기계의 리듬과 규칙을 오히려 강요하는 존재가 되고 마침내 인간을 자기들이 다시 창조하는 인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발전을 이끄는 주체와 객체가 이제 관계가 전도되는 겁니다. 관계가 오히려 바뀌죠. 역전되어 가지고 오히려 기계가 인간의 진화를 초래하는 그런 모습. 결국에서 이 둘이 함께 진화를 해가지만 이제 관계가 역전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두려워하는 기계 인간 혹은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측면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 확산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가상 공간도 체험하고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계가 인간적인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퍼펙트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떤 경계, 구분이 이제 점점 모호해지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체될 것이다. 지금 거의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만화지만은 여러분 여기 173쪽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 이거 만화 본 사람 알겠지만 공각기동대라는 오사이 마모루 감독의 영화 공각기동대 이 사이보그죠. 구사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과거의 18, 19세기 문학에서는 뭐 글을 쓴다든지 음악을 연주하든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도구로서 인간들이 이제 애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육체의 도구적 의미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사이보그 같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공 보철로서 이제 기계의 육체는 가상세계라는 가상세계는 뭡니까? 육체가 없죠. 가상세계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없는 기계. 이 새로운 디지털 기계는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핵심은 뭡니까? 이 기호를 추상적으로 이제 질서화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육체적 하드웨어는 기능을 위한 부차적인 역할, 하드웨어는 별로 안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시 마모루 감독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영화를 보면 주인공 구사나기가 육체를 버리고 정신만, 우리 고스트라고도 하죠. 정신만 존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바다 속에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적인데 이 사이보그 경찰인 구사나기가 결국 뭐 아까 자동 인형을 생각하면 인형의 정신 혹은 기억을 해킹해서 조작하는
그 정체모를 인형사를 쫓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인형사는 실체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사이보그의 뇌로 들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 인형사가 정보의 바다에서 태어난 일종의 생명체다. 하지만 탄생과 죽음이라는 생명체의 기본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이런 인형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가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공각기동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그 당시 저도 이 뭐 만화를 다는 못 보고 이제 좀 많이 보다가 뒤엔 재미없어서 안 봤지만은 뭐 이건 그냥 만화니까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뭐 오래전에 봤던 만화인데도 지금 보니까 아 정말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육체 없이 그죠? 육체가 없는 그런 어떤 상징, 도구나 상징이 되었고 이런 사이버 문화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라는 이제 길을 결국 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인간과 기계에서 하이브리드 사이보그가 결국 발전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영화 중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영화 중에 그 여기 요 영화입니다. 그죠? 로트왕과 마리아, 브릿지랑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 1927년 영화인데 이 영화도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 영화 혹시 여러분 뭐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보세요. 1927년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봐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인간과 기계의 발전에서 보면은 이 자연성과 인공성이 이제 가치가 서로 전도되고 역전되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인형, 모든 신체를 기계화한 사이보그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 공각기동대에서 나오는 이 영화도 인간 중심주의나 혹은 인간의 휴머니즘이 사실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렇죠?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물음, 우리 철학적인 물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이보그의 선언이라는 다너 헤르웨이의 작품에서 이게 밑에 잠깐만요. 여기 이제 사진은 안 나옵니다. 예. 이제 사이보그의 선언이라는 이 작품에서 사이보그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 사이보그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는 달리 이성 배우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완전성을 이루고자 하지는 않는다. 프랑켄슈타인은 자기 애인을 이성을 찾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이 작품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를 경계짓고 유기체와 기계 사이를 경계짓고 물리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구별하고 이런 게 이제는 없습니다. 해체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그림이 없어서 제가 말로만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체와 성별을 초월하고 또 좀 괴이하죠. 그로테스크한 이런 형상, 소위 말하는 그냥 사이보그가 아니고 포스트 휴먼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포스트 휴먼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보그가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제 메트로폴리스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메트로폴리스라서 이걸 떼줄게. 이 사이보그가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한 몸에 지닌 그런 존재죠. 양성적인 좀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뭐 모든 사회 문화 현상을 포괄하는 이 포스트 휴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이브리드화입니다. 그래서 사이보그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창조 신화와 포스트 휴먼은 이 정도로 알까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써 자동 인형
그때부터 벌써 인간의 욕망이 불멸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과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까 프랑켄슈타인 이거는 그거고, 저번에 이제 제가 우리가 잠깐 보다가 EBS 교육방송에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 두 교수가 대담하는 장면을 그때 다 못 봤는데 시간이 조금 지금 24분이나 하는데 조금만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텍스트는 그 정도로 마치고 이제 한번 대담 내용을 조금 봅시다. 보고 한 10분 15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또 제가 하고 있는 분야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좀 자극이 되고 이 사람이 수강대 철학과 교수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 주제 발표 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회라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꽂혔어요. 왜냐면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과격한 혁명적 상황이죠. 그렇죠. 과격 혁명적 상황이다. 그리고 이 혁명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판이 벌어진다는 뜻일 거고, 우리 같이 어떤 도약의 사명이 있는 나라들한테는 판이 이렇게 새로 흔들릴 때, 새 판이 벌어질 때가 그렇죠.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현실과 직접 관련을 안 시키더라도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혁명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기회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거의들 비슷하게 살고 있거나 동양이 조금 더 우월하다가 예. 산업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기하급수적으로 서양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교과서적인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산업혁명이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30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까지 왔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 또 정보기술이 만들어지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지.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이제 조만간에 5차 산업도 나올 겁니다. 아마 너무나 빨리 철을 주 원료로 연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 분야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신하는 대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전기와 자동차 개발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기술, 전자화학공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형태가 전환되었다. 1970년대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개인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을 불러왔고 산업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인류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등으로 등장한 4차 산업은 또 선전이네. 조금 하다 보면 선전. 자,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욱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게 진행이 돼버려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네 가지가 사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두 개씩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를 통해서 1차 기계혁명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 게임에서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200년 전에 다른 걱정하고 살다가 뭐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3차, 4차 정보와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2차 기계혁명이 벌어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2차 기계혁명에서 등장하는 기계들은 지적인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네 이차 가지 때부터, 산업혁명을 네, 그렇죠. 통해서 드디어 산업혁명이 완성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보자면 1막 처음에는 진 겁니다. 사실은. 예. 계속 추월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예. 추월은 못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만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장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2차 기계혁명. 예. 이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을 뒤집을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아까 강연에서 설명했듯이 진짜 극적으로 간다면 실업률이 50%까지 된다라는 예측이 지금 뭐 예. 다보스 포럼 같은 사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더구나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미국, 독일, 예. 영국조차도 그 질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우리는 예. 복사했었는데 예. 드디어 좀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기회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예. 있는. 그런데 그 새로운 질문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근데 그 새로운 질문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축적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축적이 그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저 교수님 보시기에 그 교수님 분야에서나 우리나라 상황이 그 새로운 질문이 가능한 그 축적이 이루어져 있는가, 좀 현실적인 진단을 좀 해주시죠. 현실적인 진단.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아비판일 수도 있고. 1차,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질문을 참 잘하시죠. 18세기, 19세기에 철학과 정말 교수님. 어마어마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죠. 예. 혁명, 폭등, 불평등, 러다이트 예. 문제들 예. 이 많은 것들이 그나마 잘 풀린 게 많은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19세기 세 가지 아주 혁신적인 질문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19세기 초부터 공교육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엄청난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몇만 년 동안 정말 귀족들이나 소수가 선택된 독점했던 1%만 예. 받았던 건데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는다. 물론 그 당시에 만들어낸 교육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바로 국영수인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왜냐? 당시 등장한 기계들이 그걸 못했거든요. 당시 등장한 1차 기계혁명 기계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대결이 안 되니까 질적인 걸 가리키기 시작한 거죠. 교육적으로 우리가 혁신했고, 두 번째는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수상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뭐 폭동이 날 테니까 의료보험 노후대책 같은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또 영국에서 세금 제도가 바뀌었죠. 산업혁명 전에 모든 나라의 소득은 농업에서 왔는데 농업이 사라지고 제조업으로 바뀌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교육과 세금적 제도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 세 가지 완전히 새로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차 기계혁명,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문제에 대한 비슷한 또 질문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기반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니즈는 가지고 있으되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차 기계혁명 때까지만 해도 기계는 인간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차 기계혁명의 혁명성은 인간에게 있던 고유한 능력을 기계가 가져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 사이에 아이덴티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혁명적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저도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술적으로만 아주 그 재미있는 분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의 등장이 또 한 번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고 아니죠. 인류 역사상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항상 이게 우리가 지적으로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위주였었던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믿고 나만 좋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몇만 년 동안. 예,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예, 충격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몇백 년 후에는 찰스 다윈이 나와서 우리가 진화했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예. 우리도 다양한 생명체 그 중에 당시에 하나다. 이제 예. 사실 그게 신을 아직까지도 중심으로 기독교 인정하지 문화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간 거잖아요. 그 중심의 충격을. 진화론은 100년이 넘었는데도. 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죠.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 그건 뭐냐면 아무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생명적인 중심이 아니라도 지적인 능력은 인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데카드 말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1대1로 사자하고 싸워봐요. 예. 사자가 이기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사자들은 다 동물원 안에 있잖아요. 예. 왜냐? 인간은 똑똑해서 도구를 만드는 거죠. 네. 총을 만들고 그물을 만드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약하더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게 결국 지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등장이 아주 현실적인 일자리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철학적인 불안감을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철학적인 네. 불안감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적 불안감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인간이 인간으로서 계속 존재할 멸종할 수 수도 있느냐 있다는 없느냐가 거죠. 그렇죠. 기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한테만 인간을 있던 지배하는 매우 고유한 거죠. 능력이라는 것들 있죠. 그렇죠. 직관이랄지 네. 창의성이랄지 이런 직관이나 창의성의 문제도 인공지능 레벨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정도 레벨에서는 직관이었던 것들이 그렇죠. 이 정도 레벨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기계가 딥러닝 과정을 더 깊이 해서 그런 이 층을 더 높게 가져간다면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했던 직관과 창의성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일반적인 일이다 그것도 그렇게 판명이 날 거고 네네. 그렇게 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공존하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류 그래서 뭐 여기 공존하는 삶이 나오죠. 방금 우리 그 텍스트에서도 결국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죠? 여기 이 두 분도 결국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조금만 더. 역사를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문명이 기술적으로 덜 뛰어난 문명하고 만났을 때 공존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항상 부정적인 답을 입장이죠. 관계. 그렇죠. 정복자와 예. 뭐 아니면 점령당한 아니면 완전히 멸종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였었죠.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고 우리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우리하고 하지만 독립적일 수는 없을 주객이 텐데 전도되겠죠. 지금은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헐리우드 영화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그건 다 영화일 뿐이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이 뭐 맨날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뭐 강한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인문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자아, 그 다음에 자유의지, 주체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증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더구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자가 우리도 학습. 모르게 스스로 진화하지 않을까.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어쩌면 그 진화 과정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 본인이 표현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독립적 주체성이 내 컴퓨터가 갑자기 독립적이기 시작하면 제가 그냥 전기를 빼버리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바둑 이세돌도 마찬가지고 이세돌이 뭐 물론 한 판 있겠지만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는 알파고를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게 알파고는 안 자죠. 기계니까 사람처럼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둑 둔 것을 한번 했던 축적하고 기억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
인공지능이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날까지 숨길 텐데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특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닉 보스트롬 교수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뭐 상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시나리오가 인류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 역사에서 항상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만나면 공생보다는 약한 자가 사라지는 쪽으로 되더라. 그리고 인공지능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기계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계를.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되게 아이덴티티의 붕괴. 다윈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아이덴티티를 붕괴했듯이 그 다음에 2차 기계혁명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광물 속으로 지성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물과 지성 사이에. 그래서 이게 또 IT하고 BT도 분명히 경계성이 무너지고 회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로봇을 생각하는데 이 발전 과정이 순조롭게 된다면은 하나의 이렇게 바이오 기계.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피부를 가진 우리하고 생긴 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충분히 그건 가능은 하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동시에 철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궁금한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뭐 당장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얘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까 우리에게 또는 얘가 가진 아이덴티티는 뭘까? 기계가 만들어지더라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은 인간을 닮은 지능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인간을 닮은 지능이라면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철학적인 질문도 인간과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등장하더라도 결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근심 걱정을 하고 살 거라는 건가요? 근심 걱정을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이건 굉장히 우수한 거죠.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해야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패배하는 시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대결하는 시대에 있을 때 그럼 인간이 기계랑 대결해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점은 뭘까? 그럼 결국 기계답지 않고 결국 가장 인간다운 것만 가졌을 때 인간이 승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직관이나 창의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관이나 창의성도 딥러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그 영역까지 들어갔다라는 게 이번에 알파고의 가장 혁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학습된 것만 고양이 구별하고 뭐 물체 인식하다가 바둑이라는 상당한 직관이 필요한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관이나 창의성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고유한 특성이다. 보기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부정하는 능력. 부정.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옳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옳은데 그냥 안 해버리는 능력.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기제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부정하는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비틀어진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 합리성을 이탈하는 거, 그런 것이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아까 교수님, 최 교수님 말에 동조합니다. 제 이름이 동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기계는 인공지능은 아무리 학습하고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되지만 거기에 주입된 기억 또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죠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 자 조용히 하세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인간은 꼭 그런 건 아니죠.
방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부정할 수 있고 원래 계획과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인공지능과의 차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이니까. 그래서 최 교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다 들으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겠는데 조금만 더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간 고유 영역, 그러니까 기계가 어쨌든 기계는 논리적인 회로 구조를 가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쩌면 도저히 이해 못할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가 놀이지 않을까. 그렇죠, 놀이. 예. 그럼 왜 할까? 예. 인생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예. 당장 이게 뭐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들을 예. 보면 제가 기계라면 상당히 궁금해할 거예요. 예.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기계는 왜 놀지 않죠. 저걸 할까? 예. 그리고 그런 비슷한 행위도 해볼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근데 흉내를 아무 느낌이 내겠죠. 없잖아요. 흉내를 해봤자. 결국 놀이를 했을 때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인데 즐거움과 행복은 화학적인 반응이다 보니까 기계는 없겠죠. 물론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백과사전같이 정의는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내리지만 한 번도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그래서 아마 이 놀이 그냥 논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놀이가 신비스럽게 생각할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도모 루덴스 그다음에 장자라는 철학자는 그 놀이를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 그다음 도달하는 능력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이 놀이도 상당히 부정성적인 행동이에요. 놀이가요? 그렇죠. 왜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이를 한다 할지. 그렇죠. 맞죠. 놀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소비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놀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해석을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잘 노는 건가요? 노는 것을 다시 그렇죠, 배우는 그렇죠. 잘 노는 것 같아요. 맞죠. 잘 노는 거. 이제 잘 논다는 것이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인간은 재미를 추구할 때 가장 자기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어떤 성과라든지 목표를 정해진 목표에 도달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실행한다든지 이게 이제 주요 행동의 모티브 요인이고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유의 즐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인간과 기계간의 차이죠. 시간이 많이 되는데 조금만 더 듣고 이제 진짜 조금만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재미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도 우리 집에 있는 그 두 아들도 컴퓨터를 끝까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 재밌으니까 하거든요. 아니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그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그 인공지능은 아니 우리 놀이라는 이런 것들은 뇌의 화학적인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화학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가능하지 않나. 화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아이덴티티가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전제론적으로 이 모든 세계는 화학적 구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이 됐든 돌이 됐든 식물이 됐든 모두 다 동일한 그 바탕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광물 속으로 지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허물어지는 서로 교환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나. 그 직업 없는 소득 아마 그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여러분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 대신에 여러분이 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없고 실업자들이 노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왜? AI가 인공지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결국은 잘 놀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그런 시대가 미래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 제 다자녀 중에 이제 한 명이 늦둥이라서 누나하고 한 11살 차이 나는데 지금 7살짜리입니다. 누나들은 이제 나이가 좀 많고. 그럼 지금 쟤는 7살인데 제가 아마 성인이 됐을 때는 저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말고 놀아란 말은 아니고 아마 앞으로 시대가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에 소득 없는 직업도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돈을 안 벌더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사회를 위해서 해줘야만이 재분배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는 그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놀아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점 같아요. 열심히 놀아주면 그만큼 놀아준 만큼 기본소득을 나라에서 개런티 해준다라는 거죠. 그 소득이 자기 일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는 그 노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다 논다고 할 때 사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에 다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실업자였죠. 다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노는 사람일 때는 그 논다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갔을 때 제가 지금 경제라는 것도 경제가 발전한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중세기 때까지만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역사에도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도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는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정체는 먹고 사는 그거였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항상 이보다 양이 증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온다면 이제는 굉장히 크게 이분화될 가능성이 있죠.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느냐. 그 사회 구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회 구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특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팩트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로 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방식대로 새로 재편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인공지능의 마무리를 지금 하자면 인공지능의 등장이 1분 남았네요. 철학의 르네상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300년 전부터 3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지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틀리거든요. 300년 전에 만들어진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철학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질문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기회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레슨은 혼자 놀면 범죄자가 되지만 다 같이 놀면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초과됐지만 그래도 이 강연 끝까지 제가 듣고 싶어서 여러분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또 여러분 편히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